여러분, 2월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트마인 주가가 고점 대비 약 20% 가까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셨을 텐데요. 하지만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죠. 2월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다가올 3월 승리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지난 한 달간의 핵심 분석을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돈 걸고 투자하는 종목만 다루는 리치투게더입니다. 요즘 이더리움이랑 비트마인 주가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심하시죠?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는데요. 근데요, 오늘은 바로 이 혼돈 속에 꼭꼭 숨겨진 비트마인의 진짜 청사진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시장을 뒤덮은 이 공포의 실체를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마인의 진짜 목표, 바로 S&P 500 편입 전략을 낱낱이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원대한 계획이 마주한 리스크는 또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폭풍의 눈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 근원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네요. 최근 딱 한 달 동안 이더리움 가격이 무려 25%나 폭락했습니다. 3,000달러를 그냥 가뿐히 덤던 가격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2,000달러 초반까지 확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감, 그거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겁니다. 투자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보세요. 한 달 전만 해도 중립 수준이었던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극도의 공포를 뜻하는 숫자 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끔찍했던 FTX 사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 공포는 패닉셀링,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던지는 현상을 낳고요. 결국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상황이 이러니까 투자자들의 불만은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한 투자자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톰 리는 대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미스터 비스트한테 2억 달러나 썼으면서 주가 방어는 왜 안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한 불평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죠. 이건 회사의 행보에 대한 깊은 의문이자 불안감의 표현인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모든 혼란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 뒤에 사실은 아주 놀랍고 야심찬 목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비트마인의 진짜 설계도, S&P 500 편입이라는 이 거대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P 500 편입이 왜 월가의 성배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지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인덱스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회사 주식을 사들여야만 하거든요. 2020년에 테슬라가 편입됐을 때 기억나시죠?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기관들이 강제로 내 주식을 사주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어요. S&P 500은 그냥 덩치 큰 회사들 모임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암호화폐 사서 보유만 하는 회사가 대체 어떻게 이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영업이익은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같은 거예요. 꾸준하죠. 반면에 투자 수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로또 당첨금이랑 비슷해요. S&P 500은 로또 당첨자를 찾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회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비트마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이 월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마인은 세 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미스터 비스트를 통해서 거대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둘째, 마반이라는 엔진으로 영업이익, 즉 월급을 만들어내고, 셋째, 이 모든 계획을 월가 베테랑들이 실행하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미스터 비스트 투자부터 한번 보죠. 다른 회사들이 수천억 원을 그냥 광고비로 태워서 없앨 때 비트마인은 그 돈으로 4억 5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미디어 제국의 지분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달 월세 내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광고팡이 붙어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자산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비장의 무기, 바로 마반입니다. 마반은요, 비트마인이 가진 이더리움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대한 공장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예요. 마치 아마존이 자기들 남는 서버 공간을 빌려줘서 AWS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만든 것처럼요. 이더리움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월급을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그럼 이 복잡한 계획을 누가 실행할까요? 바로
월가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장인 톰 리부터 아크인베스트, 빌 밀러 같은 쟁쟁한 투자자들까지. 이 사람들은 그냥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월가의 언어로 말하고 월가의 규칙을 꿰뚫고 있고 S&P 500의 그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회사를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금융공학자들인 거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영리한 계획이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라도 이 혹독한 시장 현실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원대한 계획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과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마인의 재무상태표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만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80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웬만한 유명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더 큰 금액이에요. 그만큼 지금 회사가 받는 압박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 속에서 비트마인은 결국 보유한 이더리움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 즉 연쇄청산이라는 끔찍한 도미노를 시작하게 될까요? 정답부터 딱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비트마인이 빚을 내서 이더리움을 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서, 즉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갚아야 할 빚이 없으니까 담보가 부족하니 돈을 더 내라는 마진콜도 당연히 없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당장 자산을 팔아야 할 의무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심각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첫째, 회사의 성장 엔진인 플라이휠이 멈출 위기입니다. 이 엔진은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낮으면 엔진에 넣을 연료가 부족해지는 거죠. 둘째, 이 모든 노력을 다 해도 S&P 500 편입이 보장된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1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팀이 과연 이 거대한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실행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톰 리 회장은 공개적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서 낙관론을 펼쳤거든요. 근데 바로 그의 회사 펀드스트랩 내부에서는 다른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이 1,8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 상반된 시각은 뭘 의미할까요? 내부자들조차 지금의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원대한 청사진과 혹독한 현실을 전부 종합해서 이 모든 게 결국 투자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을 보는 관점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아직 증명된 게 없는 고위험 모델이니까 S&P 500 편입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이건 암호화폐와 월가의 통합에 거는 혁신적인 베팅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처음 이 회사에 투자했던 이유, 즉 S&P 500이라는 핵심 논리가 지금의 시장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여전히 유효한가, 이걸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은 단순히 코인을 사서 모으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암호화폐의 세계와 월가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월가의 문법으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판을 짜고 있는 금융공학자 집단입니다. 목표는 명확하고 그 목표를 향한 설계도는 매우 치밀하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리치투게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만 깊이 있게 다루는 리치투게더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혹시 BMNR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 혼란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BNR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한때 161달러까지 치솟았던 주식이 지금은 20달러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처럼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이 순간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지분을 무려 165%나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BMNR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월가가 왜 이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지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주가 폭락을 일으킨 치명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긍정론, 즉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왜 이렇게 BMNR에 대해 낙관적인지, 그들이 이 기업을 왜 디지털 요새라고 부르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BMNL의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투자의 오랜 격언, 스마트 머니를 따라가라는 건데요. 겁에 질린 개인들이 손실을 보며 주식을 던질 때 거대 기관들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BMNL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900만 주가 넘죠. 이게 바로 블랙록이 현재 보유한 BMNR을 주식 수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2억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건 그냥 분산 투자 차원에서 조금 사보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확신 자본이라고 불러요.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블랙록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거물들이 동시에 뛰어들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마렉스 그룹은 지분을 무려 560%나 늘려서 지금은 블랙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파괴적 혁신의 상징인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까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신호입니다. 월가의 전통 강자와 신흥 강자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강세 요인으로 이어집니다. BMNL의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채굴 회사가 아닙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자산의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는 디지털 건물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대한 비전은 5%의 연금술이라고 불립니다. 목표는 아주 야심찬데요.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더리움의 5%를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BMNR은 그냥 암호화폐를 많이 가진 회사가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목표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현재 43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공급량의 3.58%에 달합니다. 그럼 디지털 건물주가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로빈후드 같은 인기 앱들이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위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모든 거래는 최종적으로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어야만 공식적으로 인정받거든요. 이때는 최종 정산 수수료가 바로 가습인데 이게 바로 디지털 월세인 셈입니다. BMNR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검증인 중 하나로서 이 월세를 계속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디지털 월세 수입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것만으로도 BMNR은 연간 2억 달러, 즉 2,6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만약 보유한 이더리움 전부를 스테이킹한다면 이 금액은 연간 3억 7,400만 달러, 거의 5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고수익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술주처럼 엄청난 성장 잠재력까지 가진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강세 요인은 바로 Z세대를 정조준한 미래 금융 전략입니다. BMNL은 세계적인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이건 차세대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계산된 한 수입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BMNR이 미스터비스트 회사에 2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미스터비스트는 그 돈으로 이미 700만 명의 젊은 사용자를 확보한 핀테크 앱 스텝을 인수합니다. 최종 목표는 바로 Z세대를 위한 찰스 슈왑, 즉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증권사를 만드는 겁니다. 전통은행을 불신하는 수억 명의 젊은이들을 웹3라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 이끄는 핵심 관문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긍정적 요인은 바로 거시경제와 규제 환경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BMN의 전략 전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순퉁이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4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경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에서 밀레니얼과 Z세대로 이전될 부의 규모입니다. 이 세대들은 암호화폐에 훨씬 더 친숙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돈이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규제의 바람이 드디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명확성 법안과 새로 구성된 친암호화폐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이 산업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 전문가는 적대적인 시대는 끝났다. 거대 기관들의 진입을 막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라고 평가했죠. 바로 이것 때문에 블랙록 같은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거대 기관들의 자금으로 뒷받침되는 명확하고 야심찬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렇게 긍정적이라면 주가가 왜 80%나 폭락했을까요?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리스크. 과연 이 모든 게 위험한 도박은 아닐까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주식 희석이라는 문제입니다. BMNR은 더 많은 이더리움을 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를 기존 5억 주에서 500억 주로 무려 100배나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앞으로 그 피자를 점점 더 잘게 아주 작은 조각으로 계속해서 쪼갤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가진 한 조각의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숫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BMNR이 단 한 분기에 기록한 손실인데요. 무려 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가까운 손실입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의 사업 모델이 정말 지속 가능한 걸까요? 두 번째 주요 리스크는 이더리움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도입니다. 이 회사의 운명은 사실상 변동성이 매우 큰 하나의 자산, 즉 이더리움 가격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더리움은 짧은 기간에 50% 이상 폭락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BMNR을 투자하는 것은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과 같습니다. 상승할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 또한 극적으로 커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리스크는 기술적 분석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트레이더의 말처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서 지금 완전히 물려버린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령 고점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주가가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본전에 찾으려는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161달러라는 그 기억이 주가의 발목을 아주 오랫동안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트는 BMR을 둘러싼 극심한 혼란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75%가 장기적인 비전을 근거로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주가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술적 지표는 문자 그대로 100% 전부 강력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꿈과 단기적인 현실 사이에 아주 극명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매력적인 강세론과 무서운 약세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BMNR에 대한 투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BMNR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처. 이 주식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결제 시스템인 이더리움의 상승 잠재력과 하락 리스크를 모두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투자 수단이라는 거죠. 이건 보장된 성공도 그렇다고 단순한 실패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판이 큰 베팅인 셈이죠. 결국 BMNR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강력한 이야기가 있고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기업 재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선구적인 회사, 이자 차세대 디지털 금융의 중심에 설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거품과 주주가치 희석으로 부풀려진 투기적 도박, 이자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상처를 준 경고의 사례라고 경고하죠.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다음 행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원금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극심한 변동성과 엄청난 주식 희석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와 강력한 기관의 지지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 자산의 운명이 이더리움의 회복과 거대 기관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초고 변동성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핵심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BMNR은 디지털 세상에서 펼쳐질 기업 전략의 미래를 엿보게 해주는 창일까요? 아니면 아직 고통스러운 마지막 장이 쓰여지지 않은 화려한 경고의 이야기가 될까요? 오직 시장과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겁니다.
오늘 BMNL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BMN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승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락에 대비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리츠투게더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만 깊이 있게 다루는 리츠투게더입니다. 요즘 BMNR 주가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우셨죠? 정말 끔찍한 하락을 겪고 나서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정말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바로 지금 시장 뒤편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는 이걸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도 만난 것처럼 정말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시장을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고점 대비 87% 폭락. 이 숫자만 봐도 심장이 철렁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포감에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월스트리트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BNR 보유량을 무려 1668%나 늘렸습니다. 16%도 아니고 160%도 아니고 1668%요. 이건 그냥 좀 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걸 거는 베팅에 가깝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월스트리트의 저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그들의 눈으로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BMNR 퍼즐을 한번 맞춰볼 거예요. 우선 이 주식이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지 그 상반된 신호들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월스트리트는 대체 왜 이 위험해 보이는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 속내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BMNR이 시장에 보내는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정말이지 천국과 지옥을 오간 그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의 원인입니다. 1년 전 최고점이 161달러였는데 지금은 2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내 자산의 87%가 그냥 공기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 이 차트만 봐도 정말 아찔하네요. 이 구간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폭락을 겪고 난 지금도 BMNR의 주가는 1년 전 최저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50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누구에게는 재앙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수익률인 겁니다. 이게 바로 BMNR을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니, 그럼 BMNR이 대체 뭐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움직이나요? 하고 궁금해하실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BMNR은 고베타 이더리움 프록시라고 불리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더리움의 스테로이드를 맞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더리움이 10% 오르면 BMNR은 20%, 30%씩 훨씬 더 화끈하게 오르고요. 반대로 이더리움이 10% 내리면 그보다 훨씬 더 아프게, 더 깊게 떨어지는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변동성이 무시무시한 주식을 왜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하다는 스마트 머니들은 미친 듯이 사고 있을까요? 그들의 진짜 투자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는 지금 당장의 주가 차트, 즉 이 가격표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BMNR이라는 회사가 가진 펀더멘털, 마치 철옹성처럼 튼튼한 재무구조, 우리말로 하면 회사의 맷집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철용성을 바치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이 숫자, 0입니다. 이 회사는 갚아야 할 빚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시장이 아무리 폭락하고 경기가 얼어붙어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쓰러질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BMNR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이 회사가 금고에 쌓아둔 막대한 자산입니다. 무려 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더리움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돈이 좀 많네 수준이 아니죠.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정말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BMNR은 이 많은 이더리움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고 쳐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스테이킹이라는 아주 안전한 예금 같은 곳에 맡겨두고 매년 꼬박꼬박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자 수익만 1년에 2억 5,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이 될 걸로 예상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매년 3,300억 원이라는 현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라는 거죠. 월스트리트가 보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BMNR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몇 달, 아니 혹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옆으로만 기어가도 이 이자 수익이라는 엔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찍어냅니다. 이게 바로 험난한 시장의 파도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BMNR의 강력한 안전판인 셈이죠. 그리고 BMNR의 이 빚 없이 버티면서 현금을 버는 전략은요. 이미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파산한 경쟁사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걸 비교해서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생존자와 몰락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ETH 질라 같은 회사들은 빚을 잔뜩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그러다 시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빚을 갚기 위해 가장 싼 값에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을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던져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피터 틸 같은 유명한 투자자마저 모든 지분을 팔고 도망갔죠. 하지만 BMNR은요? 빚이 없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장은 지금이 싸다 하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더 샀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생존과 파산을 가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사는 걸까요? 명단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유령 1668% 증가, 골드만삭스 588% 증가, 시티그룹 542% 증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165%나 비중을 늘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매수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확신에 찬 올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들으면 안 되겠죠?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할 주요 리스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은 소식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투자자는 리스크를 먼저 이해합니다. 이 리스크 파트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미리 알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기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BMNR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역풍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더리움 가격에 너무 강력하게 묶여 있다는 점, 둘째는 단기 주가 차트가 계속 위험해라고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불안한 외부 경제 환경입니다.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크는 BMNR의 운명과도 같아요. 아까 BMNR을 이더리움의 스테로이드 버전이라고 했죠? 그 말은 곧 이더리움이라는 형님이 잘 나갈 땐 동생인 BMNR이 더 크게 잘 되지만 반대로 형님이 어려워지면 동생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BMNR의 주가는 좋든 싫든 이더리움 가격에 아주 강력하게 묶여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주가 차트 그 자체입니다. 어려운 기술적 용어는 다 빼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 아래로 눌리면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올라가려고만 하면 누가 위에서 계속 누르는 모양새죠. 차트 분석가들은 심지어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장장은 21.74달러라는 저항선, 이 벽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기가 매우 힘겨워 보인다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바로 외부 환경, 즉 거시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위험한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BMNR 주가에도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거나 어디선가 전쟁이 나거나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대한 파도가 BMNR이라는 배를 언제든 흔들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월스트리트의 긍정적인 시각과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모두 종합해서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BMNR의 상황은 이 표 하나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한쪽에는 빚 없는 튼튼한 재무, 막대한 자산, 똑똑한 기관들의 매수,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쌓이는 현금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의 강세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힘없는 주가 차트, 이더리움과의 연동, 불안한 외부 환경, 그리고 겁에 질린 개인 투자 심리라는 단기적인 관점의 약세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인 펀더멘털과 단기적인 가격 약세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BMNR의 펀더멘털, 즉 회사의 맷집을 믿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처럼 가격이 눌려 있을 때가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모아갈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확실히 힘을 되찾아서 21.74달러라는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BMNR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마음 졸이기보다는 지금은 장기 가치와 단기 가격이 싸우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BMNR을 그냥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회사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회사가 매년 창출하는 그 3,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의 힘이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주가의 단단한 바닥이 되어줄까요? 오늘 BMNR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리치투게더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꼭 좀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만 깊이 있게 다루는 리치투게더입니다. 요즘 비어만 할 주가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죠? 오늘 복잡한 소음은 다 걷어내고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BMNR, 과연 이게 우리 자산을 몇 배로 불려줄 일생일대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보기 좋게 포장된 금융 함정일까요? 한쪽에선 암호화폐 투자의 미래라고 극찬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등을 켜고 있단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의견은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주식을 쓸어 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이 투자에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BMNR의 진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세론. 왜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BMNR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약세론. 이 화려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숨겨진 리스크는 과연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변수. 결국 BMNR의 운명은 딱 하나, 이더리움 가격에 달려있거든요. 그 관계를 분석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강세론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BMNR의 어떤 매력이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을 이렇게까지 흥분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BMNR의 미래,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BMNR은 그냥 비트코인 캐는 그런 채굴 회사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 금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투자금을 모아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으로 이자를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뭐랄까, 이더리움으로 이자를 주는 초우량 은행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이 점이 BMNR을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이 열광하는 BMNR의 성장 엔진입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해요. 1단계, 돈으로 이더리움을 산다. 2단계, 그 이더리움으로 이자를 받는다. 3단계, 그 이자와 새로 들어온 돈으로 더 많은 이더리움을 산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눈덩이가 계속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이 성장 엔진의 결과가 어떠냐고요? 자, 보세요. BMRI 현재 보유한 이더리움이 무려 440만 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더리움의 3.6%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미래 경제의 디지털 석유라고 불리는 자산을 한 회사가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유량 자체가 BMRI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BMR의 회장 톰 리는 회사의 성장 전략을 이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둘째,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의 협업처럼 대박을 터뜨릴 문샷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셋째, 자체 기술인 메이븐 네트워크를 사업화하고, 마지막으로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더리움을 모으는 걸 넘어서 그 주변에 하나의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이죠. 그럼 이런 미래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명단을 한번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이죠. 이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아를 외치는 그런 투기 열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불리는 스마트머니가 이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여기가 정말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단 한 분기 만에 BNNR 지분 보유량을 무려 1668%나 늘렸습니다. 16배를 더 샀다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질 때 월가의 거인들은 이걸 박앤세일 기회로 보고 조용히 주워 담은 겁니다. 그들은 대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강세론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뒷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 이 화려한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세론자들이 일부러 말하지 않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위험은 과연 뭘까요? 이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 뒤에 이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500억. 이게 뭐냐면 BMNR이 앞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주식의 총 수량입니다. 기존 우억주에서 무려 1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건 사실상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식을 찍어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백지수표를 손에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약세론의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이걸 주식가치 희석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자가 한 판 있는데 8조각이에요. 내가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피자를 80조각으로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한 조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훨씬 작아지겠죠. BMNR은 지금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100분의 1 토막 낼 수도 있는 잠재적인 폭탄을 들고 있는 셈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팔란티어도 주식 많이 찍어냈는데 결국 올랐잖아? BMNR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회사는 근본이 달라요. 팔란티어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BMNR의 가치는 전적으로 이더리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자산에 모든 걸 건 레버리지 상품인 거죠. 자, 지금까지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의 팽팽한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정리할 단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더리움 가격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BMNR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MNR은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스포츠카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엑셀을 밟으면 일반 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튀어나가죠. 하지만 반대로 어딘가에 부딪히면 그 충격과 피해는 훨씬 더 큽니다. BMNR은 이더리움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도록 설계된 아주 공격적인 투자처라는 뜻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더리움 가격이 $3,000 위로 솟구친다면 BMNR 주가도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00 근처에서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BMNR 주가도 같이 갇혀있을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이더리움이 $1,200 아래로 폭락한다면 BMNR 주가 역시 크게 무너질 수 있고 바로 그때 아까 말씀드린 500억주 주식 희석이라는 폭탄이 터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모든 건 이더리움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자, 이제 강세론, 약세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용적인 투자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BMNR 투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밀어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주식가치 희석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상반된 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춘 행동 계획입니다. 첫째, 만약 당신이 이더리움의 미래를 강하게 믿는 장기 투자자라면 BMNR은 아주 매력적인 레버리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공식 보고서를 통해 주식 1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BMNR의 변동성과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더리움 현물이나 ETF에 직접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이미 BMNR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회사가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거래량은 어떤지 꾸준히 체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률, 절대 잊지 마세요. 소셜미디어에 뜬 소문이 아니라 오직 SEC 공식 서류만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BMNR의 미래는 그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의 건전성에 달려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산을 담는 그릇에 금이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 종목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분석으로 찾아뵐 테니 리치투게더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2026) 홍콩 컨센서스에서 톰리가 던진 한마디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비트코인 25만 달러, 이더리움 22,000달러. 그리고 이 예측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트마인의 가격 전망까지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2026년 홍콩 컨센서스 원본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한글 자막은 물론 영어 자막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I've only got 15 minutes, but I have like 60 slides I want to go through. So I may talk fast because there's a lot to cover. My message to you is that I know you might be depressed. You might even have friends who've given up on crypto, but keep in mind this is still very early days for crypto. I think the best days of crypto are ahead. So I want to cover this in a few parts, okay? The first is I want to talk about why gold kind of won 2025, but I think this is the year that Bitcoin is going to resume its narrative as the store of value. The second is that crypto still has multiple adoption drivers, and why I think Ethereum is going to be one of the central casting characters. And then the third part, which again, in 15 minutes, I'm going to cover three things, is why there's the rise of dominant DATs and why BitMine is probably your best way to have exposure to Ethereum. Okay, so gold won 2025. You know, if you think about this, both are stores of value, but gold rose 73% in the past year, while Bitcoin is down 29%. And I think this caused a lot of people to throw in the towel around Bitcoin, and I think it's part of the reason why we're in a mini winter. There's 5 reasons gold can do well, okay? The first is geopolitical uncertainty, but in that scenario, crypto should do well. The second is dovish central banks, and in that scenario, crypto should do well. The third is currency debasement, which has been happening, and again, gold does well and crypto does well. But there's 2 other scenarios where crypto won't keep up with gold. One is if there's a lot of price momentum in precious metals. And the second is that if there's a loss in the fiat system entirely, because as you know, Bitcoin is digital money, and if we stop using money altogether, Bitcoin's not going to outperform. So I think that this is the scenario that took place, okay? And so the question is, are we at the end of that period? One way to think of it is, I think it's probably near peak gold. Gold today has a $41 trillion total market value, okay? That means it's bigger than the S&P 500. In fact, it's the same size as the entire Asian stock market. And here I'm highlighting that just the intraday move in gold on January 31st was $5.2 trillion, okay? That's 4 times the size of Bitcoin itself. So gold has gotten so big
that when gold makes big moves like that, it's going to trigger margin calls everywhere else. And I think if you're wondering why Bitcoin got clobbered this year, I think it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gold has just gotten so big. But here's the thing. Is gold a good store of value? Well, since 1971, I've plotted gold's return versus inflation on a 3-year rolling basis. Okay, and every time it's red, gold did worse than inflation. 48% of the time in the last 50 years, gold has not stored value. It's done worse than inflation. And then since Bitcoin was created, okay, Bitcoin has only underperformed inflation 5 months out of 160 months, which means 3% of the time. But in that same period of time, gold underperformed inflation 44% of the time. So again, I think you don't want to lose hope in Bitcoin. It's been a better store of value than gold, even though gold has looked better in the past year. So if you ask me in 2026, I think gold is going to underperform Bitcoin. Okay. All right. But I think crypto can't turn around until Bitcoin turns around, but I think Bitcoin can't turn around until gold actually starts to underperform, which again, I think it's this year. And so let's turn to Ethereum. A lot of people are frustrated, but keep in mind Ethereum since 2018 has fallen more than 50% 8 times, okay? In fact, last year Ethereum fell 64% from January to March. But 8 of 8 times, Ethereum's had a V-shaped bottom, okay? So it's recovered 100% of the time with almost the same speed it fell. So if you ask me, I don't think anything's changed. Is Ethereum going to have a V-shaped bottom after this decline? Yes. But obviously your question is, has Ethereum bottomed at 1890? We have at BitMine, we work with Tom DeMark, who's I think one of the best market timers. He says that Ethereum just needs to touch 1890 again, which he calls an undercut, and then that would be a perfected bottom. So I think from our perspective at BitMine, we think Ethereum is really close to the bottom. And I think it's just like the fall of 2018, fall of 2022, fall of 2025, April 2025, you don't really have to worry about the bottom. If you've already seen a decline, you should be thinking about opportunities here instead of selling. And Ethereum has a lot of future drivers. Wall Street is going to be rebuilding its financial system on the blockchain. We've talked a lot about that with stablecoins. There's a whole use case built around AI and agentic AI. And of course, there's a creator economy taking place where creators are going to be using blockchain to really make sure creators get paid. We'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with Wall Street. I'll tell you one thing that's clear to us. There's still a divide between evangelists at a company versus the C-level people. But Wall Street wants to use public chains. It's obvious to me. And they want to really be supported by a broad community, which is why I think you're going to see especially some critical announcements in the next few months around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Ethereum. And that's already been the case. And we know AI is gaining a lot of visibility. I like this tweet yesterday from Vitalik. Again, I don't have enough time to cover it here, but I agree that enabling trustless and private AI interaction and Ethereum is an economic layer for AI makes a lot of sense. Okay. And that gets me to the third part, because this is, of course, the meat of the presentation. I think that you're seeing the rise of dominant DATs, and these DATs are arguably better than having exposure to the layer 1 itself. The 2 dominant DATs so far are MicroStrategy and BitMine. You can see by far we're the 2 largest holders of cryptocurrencies. BitMine around 4.4 million ETH. These 2 DATs are now 90% of the trading volume of all crypto DATs. So again, dominant. And you can see here, BitMine is 5 times larger than the next largest DAT for Ethereum, and it trades 14 times more trading volume. And trading volume is really the lifeblood of a DAT because that's how we access the capital markets.
And if you're skeptical if you can make more money owning a DAT than the underlying layer one, look at the performance. Bitmine was essentially created on June 30th. The stock was $4.50. From June 30th to December 31, Ethereum was up 22%. But look at Bitmine, it rose 500%, meaning it outperformed Ethereum by 48,000 basis points. And look at 2026. Ethereum, of course, really took a punch in the gut this year. It's down 32%, but Bitmine is down 21%, so it's outperforming by 1,100 basis points. So the reality is that a properly structured DAT is going to provide you outperformance versus the layer one. And I'll explain why. There are 4 pillars of growth for Bitmine, okay? And again, once you hear this, you'll realize the best days for Bitmine are ahead. The 4 pillars are: we're going to maximize yield on the treasury, we're going to invest in moonshots, we're productizing Bitmine, and we're playing a role in bridging TradFi and DeFi. And all of these are important roles of us as a DAT. So how do we optimize staking? Well, maximize yields. We're going to optimize our staking yield. We have alpha strategies because we have Tom DeMark and Mosaics as our advisors. We're optimizing our yield on the cash, and we're doing accretive capital market transactions, which, of course, in the future could include M&A. By the way, we also have no leverage. Bitmine is debt-free. We have a positive cash balance of around $600 million, so we earn money every day. In fact, we provide weekly staking updates. We've staked roughly 2/3 of our ETH, and that's generating $200 million a year in rewards. When we're fully staked, it's around $300 million a year. That's about $1 million a day. And if Ethereum gets to 12,000, which I think is reasonable in the next 12 months, then our staking rewards would jump to $2.4 billion. Okay. And as you can see, we're adding Ethereum per share. Our Ethereum held per share is 10 times higher than it was on June 30th. That's the reason why the stock is outperforming, because we're growing your share holdings of Ethereum. We also invest in moonshots. The 2 moonshots are Beast Industries and Orbs. I just want to spend a minute on Beast. If you're over age 30, you may not understand who Mr. Beast is, but they did just announce they're buying a bank, a neobank called Step. We were aware of this when we made our investment into Beast late last year. Of course, we can't talk about what Beast is going to do. But here's the thing. Beast has a chance to be the financial institution of their generation, okay? So if you go back to the baby boomers in 1980s, Charles Schwab was created for baby boomers. And for Gen X, if you're Gen X, then BlackRock and Blackstone were your financial institutions created in your lifetime. And if you're a millennial, you've had institutions like Robinhood, Chime, and SoFi. Okay. Well, here's the thing. Mr. Beast is the leading creator for Gen Z and Gen Alpha. That's 120 million people. It's bigger than millennials. And he is the guy. So he is basically the next Robinhood, SoFi, Chime combined. And of course, these people aren't necessarily wealthy today. But remember, Robinhood's customers 15 years ago weren't really wealthy either. But there's a huge amount of wealth transfer that's going to take place. So Beast's customers, as they go through their journey in the next 10, 15 years, are going to not only be, a huge cohort, but they're going to be the largest and wealthiest generation ever. And he's, by the way, got 1 billion followers. So this is why it's important for Bitmine, because now we know what's native to Gen Z, Gen Alpha. It's really having a digital asset life, owning cryptocurrencies. We're going to be able to be very synergistic with what everything Beast is doing. And finally, we have, of course, our Maven staking operation, which is going to generate quite a lot of staking yield for us, and we're going to be staking for other folks as well. And our staking operation is going to stake for other clients tokens like Solana and Canton. Okay.
So, in the final minute, well, let me just talk to you about the future price of Ethereum. So, I think the best way to look at this is still think about Ethereum's price ratio to Bitcoin, okay? And the 8-year average is 0.0479. So if Bitcoin gets to 250,000, which I don't think is a stretch, that would value Ethereum at $12,000. But I think that that's too low. I think Ethereum is really the story for the next 15 years around crypto, because that's where Wall Street's going to build, and that's where AI is going to take place, and also where creators like Mr. Beast are going to be building products. So it may recover to its 8-year high, 2021 high of 0.0873. That's $22,000 Ethereum. And of course, it can go higher if ETH becomes a payment rails like Joe Lubin talks about. So Ethereum and Bitmine's price are highly correlated, okay? And so if we look at future ETH prices, at $22,000 ETH, Bitmine stock is 500. And at $62,000 ETH, Bitmine's 1,500. So again, the stock, which I'm sure you're frustrated with, but it has no debt, and of course is tied to Ethereum, which is a bright future. So the best days are ahead. And I'm sorry that I'm out of time, so I don't have time for questions, but thank you very much.